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완전 배출입니다. 저자는 조승우, 출판사는 사이먼 북스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암 센터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 즉 생명이 죽기 때문인데요. 효소, 즉 살아있는 음식은 지구상에 채소와 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 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저트로 먹으면 죽은 음식 뒤에 청소 음식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납니다. 과일나무는 자기의 열매인 과일을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한 영장류들이 잘 먹도록 최대한 배려합니다. 바로 번식 때문입니다. 동물들의 배설을 통해 자기의 자식들인 씨앗을 멀리 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동물들에게 이득이 있게 해야 합니다. 동물들이 열매를 먹은 뒤에 힘이 나고 생명력을 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번식의 매개체인 동물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면 동물들이 다시 과일을 먹지 않게 됩니다. 과일나무의 번식도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 2위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 연기도 피할 것이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식습관의 핵심은 채소 과일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골고루 먹어라 해서 과일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어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채소 과일이 좋은 건 알겠는데 먹기 귀찮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대3 법칙으로 드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7대3 법칙을 실천하여 18kg를 감량하고 요요 없이 177에 62kg의 날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2주만 하셔도 기적을 경험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다음은 한 독자의 사연입니다. 우선 물에 불린 현미, 각종 채소와 과일, 미역귀, 당근 사과를 넣은 무첨가 주스 등을 먹었습니다. 한 번씩 바나나나 오렌지, 귤 등을 먹으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당 과일을 끊으니 염증 반응이 사라졌고 얼굴에 났던 것들도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첫 주에는 크게 효과를 못 느꼈고 오히려 더 간지러웠던 것 같았지만 저는 이것이 명현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넘어가니까 내 생에 이렇게 얼굴이 부드러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얼굴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채소 과일식 첫째 주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채소 과일식 초기에 몸 구석구석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해서 특정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승우 원장님의 말을 믿고 확신을 하고 3주를 완주한 뒤에 피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고지혈증, 높은 콜레스테롤까지 모두 채소 과일식으로 잡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어릴 적부터 장이 좋지 않아 묽은 변을 봤는데 채소 과일식 이후에 바나나 모양의 황금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거의 안 납니다.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비염은 거의 필연적이었는데요. 코가 항상 막혀 있어서 숨도 입으로 쉬고 코 맹맹이 소리로 말았는데 채소 과일식 초기에 맑은 콧물이 주룩주룩 며칠 동안 나더니 비염까지 사라졌습니다. 1875년에 태어나신 노먼 로커 박사님은 1984년에 무려 109세에 사망하기 전까지 산 음식이 날씬한 몸과 건강과 장수를 보장한다라는 본인의 이론을 몸소 증명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어떤 의사들보다 인간의 몸에 해박하신 박사님은 의사들의 의사로 존경받고 계십니다. 특별히 채소 주스, 과일 주스, 채소즙, 야채즙을 매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접 착즙기와 믹서기를 발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라며 일명 주스맨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스란 과일을 직접 갈거나 즙을 낸 무첨가 주스를 말합니다. 실제로 입에서 항문까지 우리 몸은 뚫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길고 긴 호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매일 많은 양의 음료수와 음식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물도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면서 각종 쓰레기를 강 언덕에 쌓아 놓는데 우리 몸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강물이 나뭇잎이나 나뭇가지와 함께 흘러갔다면 강물은 그 순수함을 천년만년 유지할 것입니다. 나뭇잎도 썩고 나뭇가지도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종 쓰레기와 함께 흐른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이 쓰레기들이 강둑을 막을 것이고 언덕에도 쌓이게 되어 강물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강이 살아나려면 몸속으로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되고 들어온 쓰레기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청소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면 됩니다. 강에 넘치는 쓰레기를 완전히 배출하면 강물이 아름답게 흐르고 몸의 쓰레기를 완전히 배출하면 비만과 질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시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90세인데도 70대처럼 보이는 자연의학계의 큰 어르신입니다. 이시영 박사께서 젊은 시절 자연의학의 원조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빌야 벤야 병원에 공부하러 가셨습니다. 이 병원에서 아침마다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를 환자들에게 주면서 1897년부터 사용해온 불로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당근은 땅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뿌리에 흡수해서 저장한다라고 합니다. 박사님은 지금도 90세의 몸으로 아침 체조와 명상 후에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를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50년이 되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감기나 몸살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박사님은 당근 2개와 사과 1개를 착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 마시는데요. 빌야 벤야 병원에서 왔다고 해서 벤나 주스라는 제품명으로 우리나라 식품회사에서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근의 효능을 저는 3가지로 꼽는데요. 첫 번째가 눈 건강입니다. 베타캐로틴은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A가
눈에 좋은 성분입니다.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하신 분들도 인공 눈물을 넣지 마시고 매일 당근 하나씩을 챙겨 드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가 피부입니다. 오장육부가 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이 하는 일은 5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일까지 하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당근은 간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에게 휴식을 줍니다. 췌장만 힘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 가장 처음 반응하는 곳이 우리의 피부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비비크림 바른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저는 피부에 어떤 화장품이나 화학약품을 바르지 않습니다. 제 피부의 비결은 사과와 양배추와 상추와 당근과 각종 무첨가 주스입니다. 얼굴이 거무튀튀하다면 간이 안 좋으세요?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간과 피부는 부부관계나 다름없습니다. 아내가 화나면 남편도 짜증이 나고 남편이 즐거우면 아내도 기쁩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은 몸속의 노폐물을 완전히 배출하면서 간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간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눈에 좋고, 둘째로 피부에 좋고, 셋째로 혈관에 좋습니다.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당근 속의 칼슘 성분은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논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관에 좋으니 당연히 뇌 혈관에도 좋습니다. 당연히 중풍도 예방됩니다. 간혹 아침에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고 했더니 주스를 먹고 우유와 토스트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살 음식을 드시라 했더니 사과와 당근을 먹고 빵과 라면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출출하니까 편의점 탁자에 앉아 보름달 빵과 소주 한 병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 음식은 재료만 준비되면 기계를 돌려 하루 만에 수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공장 음식은 음식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어있는 음식은 진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효소, 즉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채소와 과일이 식단의 70%가 되고 일반 음식이 30%, 즉 7대3의 법칙만 지켜도 우리의 몸은 살이 빠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명현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설사가 대표적인데요.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의 위장은 각종 화학 첨가제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이 오염물질을 청소하게 되는데 맨 처음 오는 반응이 설사입니다. 방부제, 보존제, 향미 증진제 등 화학물질에 길들여진 위장에 신선한 효소 물질이 들어오니까 위가 반응을 하고 몸이 깨어나서 몸을 청소하는 현상입니다. 가려움증이나 콧물이 나기도 합니다. 최소 2주 정도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겁내실 필요도 없고 중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수년 수십 년 먹어온 공장 음식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어찌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고열과 구토와 설사라는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공장 음식의 경우 우리의 간과 신장과 위장이
난생 처음 접하는 화학 첨가제들이라서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더부룩하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로 입이 즐겁기 때문에 계속 쑤셔 넣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위장이 깨어나서 소화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소화 흡수력이 좋아지니까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피부 재생과 각종 치료와 복구에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비염이나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콧물과 기침과 가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이 가진 정화 능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몸에 열을 내고 콧물과 가래를 통해서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2주만 꼭 경험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금연 등 뭐든지 길게 잡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한 달 내내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아침만이라도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고 점심과 저녁은 드시는 대로 드시라고 합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그의 명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우리 몸은 3대 주기로 나누어져 있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3대 주기로 나누는데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음식을 섭취하는 섭취 주기로 먹은 것들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밤 8시에서 새벽 4시까지가 동화 주기입니다. 즉, 먹었던 것들을 양분으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내보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서 낮 12시까지가 배출 주기인데요. 이때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낮 12시까지 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주기입니다. 아침에 눈곱이 껴서 세수하게 되고 소변과 대변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만 봐도 아주 쉽게 오존 시간이 배출 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리얼과 우유 등 소화하기 힘든 것을 먹는 것은 자연에 대한 반역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아침부터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엄청 소모됩니다. 배출에 쓰여야 될 에너지가 소화에 쓰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아침을 먹어야 한다면 채소와 과일 또는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불과 30분 만에 소화되고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 내에 소화를 마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실천해보면 변비가 사라지고 비염이나 아토피 또는 이명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타민제나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천만의 채소와 과일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일은 사과, 채소는 양배추,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복잡하게 식단표를 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데요. 음식도 인생도 단순해야 지속 가능한 법입니다. 사과나 양배추는 어디에 가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바로 우리 동네 마트에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먹어온 과일 중에 지금까지 사과가 생생하게 살아남은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양소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매일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서양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단순한 진실을 복잡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진실은 항상 단순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법입니다.
양배추의 경우 얇게 채를 썰어서 우적우적 그냥 한 움큼씩 씹어 드시는 습관만 들여도 변비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과일 주스는 혈당을 높인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당연히 혈당을 올립니다. 무공해나 유기농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균이나 멸균을 거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기농 과일이라고 해도 열을 가하는 순간 각종 미네랄은 모두 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정제된 가짜 과당과 과일 속에 들어있는 진짜 과당을 한 묶음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뒤에 열처리해서 물에 녹인 것을 액상과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당류로서 다당류인 과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액상과당은 세상의 어떤 당분보다 체내 소화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당근과 사과와 양배추를 즙이나 주스로 내서 마시든 그냥 먹든 2주 동안만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이후에 당신의 몸에 복잡한 이름의 질병을 붙인 의사를 찾아가 보십시오. 진료 기록부를 새로 만들면서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깃집을 가시더라도 샐러드 셀프바가 있는 집을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상추와 각종 채소를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 설사 고기를 드시더라도 상추의 파무침과 마늘과 양파를 가득 넣어서 쌈으로 드시면 고기 1인분의 반도 먹기 전에 배가 불러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인데요. 채소로 배를 채우면 다음날 아침에 배변이 너무나 시원합니다. 어제 먹은 파무침과 양파 냄새가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몸속에서 소화가 완성되어 완전히 배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몸무게는 1kg이 빠져 있습니다. 굶어야 빠진다가 아니라 몸 청소를 해야 빠진다가 정답입니다. 야채를 드실 때 농약이 걱정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농약 역시 우리나라 식약처가 세계 1등급 수준으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성 농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확 후에 2주 정도가 지나면 다 사라지는 농약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잔류 농약은 물에다가 씻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물에다가 일단 담그시고 1, 2분 정도 놔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좌우로 3번 상추를 흔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제를 사용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천연 세정제라는 이름이 붙어도 일종의 비누물입니다. 불안한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든 마케팅일 뿐입니다. 당신이 과일과 채소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딱 먹을 만큼만 먹게 됩니다.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식사를 멈춰야 될 순간입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은 뒤에 가볍게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으며 배드민턴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빵과 스테이크와 피자와 햄버거를 한꺼번에 먹는다면 분명 엄청난 양을 먹고 있는데도 식욕은 멈추질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헉헉거리면서 소파에 눕게 되는데 TV 리모컨을 찾아 채널을 돌리면서 또다시 맥주를 마시게 됩니다. 불에 익히거나 공장에서 정제된 음식은 호모 사피엔스의 신경을 틀어막아 적정량을 분간할 수 없게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먹는 모든 음식은 특정 소화 원소 및 분자들의 합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생채소와 생과일만 먹게 되면
그 구성 원소들은 활성화됩니다.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적절히 섞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공하거나 익히게 되면 그 구성 원소들이 불활성화됩니다. 이는 모든 음식에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전분, 곡류, 설탕은 알칼리성에 속하므로 알칼리성 소화액이 필요합니다. 농축된 단백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등은 산성에 속하며 산성 소화액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고기와 빵이나 감자를 함께 털어 넣으면 서로 소화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탄수화물의 발효와 단백질의 부패, 즉 방귀와 트름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독성 가득한 공장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독성 물질은 하루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엔가 저장해 둬야 합니다. 그 최적의 저장 장소는 바로 지방 세포입니다. 허리나 장단지나 엉덩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 저장해 놓았다가 다음날 처리하라고 뇌에서 명령을 때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공장 음식이 들어온다면 뇌는 물을 많이 마셔서 중화시켜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이 독성 가득한 공장 음식을 먹으면 더 먹을수록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이유입니다. 수분과 지방은 친구 사이입니다. 지방은 수분을 부르는데 특히 독성 가득한 수분을 부릅니다. 살이 찐 사람들은 배도 출렁거리고 팔뚝도 출렁거리는데 지방과 수분이 함께 그곳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일종의 몸의 자구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독성 물질이 지방세포에 저장되지 않고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셔 중화시키지 않으면 독성 물질이 심장을 파고들거나 뇌 속으로 침투하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것도 우리 몸이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즙이나 주스로 만드는 까닭은 채소나 과일이 포함되어 있는 살아있는 원소를 될 수 있는 한 빨리 우리 몸에 동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과일과 채소 또한 살아있는 상태로 먹더라도 소화기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채소의 섬유질은 비록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무첨과 주스는 5분이면 몸속에서 소화를 완성합니다. 식탁에 앉아 주스를 마시면서 인간적인 관계도 완성됩니다. 그런데 불에 익혀 죽은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데도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이 우리 몸속에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효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체내 효소라고 부르는데 무려 2만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2만여 개 중에 대표적인 것을 체내 효소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침샘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의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죽은 음식이나 공장 음식으로 과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체내 효소를 분비하는 장기들은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이 하루 필요 분량의 인슐린을 초과해서 매일 생산하다가 지쳐서 인슐린 저항성에 직면하는 이유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체내 효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뜻하며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량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은 음식을 위장에 퍼부었다면 당신은 일주일 분량의 소화효소를 하루에 사용한 셈이고 그만큼 당신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장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의 효소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십시오. 과식하는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도한 체내 효소의 낭비 때문입니다. 세계 장수촌의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소식주의자인데 체내 효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00세 노인들에게 건강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고서에서도 복팔분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뱃속을 80%만 채우면 비만도 질병도 노화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효소가 낭비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양학이나 의학책을 읽으면서 힘들게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과 각종 육류를 먹으면 이 물질들을 분해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소화효소를 소비해야 합니다. 소화효소를 낭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효소 덩어리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속이 더부룩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과일과 채소는 30분 만에 소화됩니다. 무첨과 주스는 불과 5분 만에 소화됩니다. 과일에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10km를 걸을 수 있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5kg짜리 수박 한 덩이를 먹고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고기나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단백질을 섭취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 질문은 채식과 육식에 관한 대화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라는 사실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인간의 몸속 세포와 조직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육류와 같이 농축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것을 증명하며 육식이 인간의 수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것도 증명해 줍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명확한 사실은 인간의 몸은 육류와 생선과 같은 살코기의 단백질, 그 자체를 직접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몸 안에서 먼저 분자와 원자로 분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 그 원자와 분자들을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재결합시켜야 합니다. 그 결과로 생긴 아미노산은 우리가 먹는 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단백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화분해 과정에서 우리의 소화기관들은 매우 과중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로 과도한 요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요산은 결국 체내로 흡수되어 상당 부분이 근육에 저장됩니다. 계속해서 육류를 섭취하면 근육 부위에 요산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요산은 결정 과정을 거쳐 아주 미세한 요성 결정체를 근육 속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결정체는 마치 가늘게 부서진 유리 파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과도한 육류 섭취로 인한 신경통으로 흔히 통풍이라고 불립니다.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통풍은 현대의학에서도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근육과 신경 속에 박힌 수천 수만의 미세 조각들을 무슨 재주로 제거한다는 것입니까? 몸짱으로 유명한 가수 김종국 씨가 통풍 진단을 받아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단백질 제품의 광고 모델로 일해왔습니다. 고기를 좋아하고 단백질 영양제까지 먹는다면 통풍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요산 결정체도 인간 몸에서 형성되는 노폐물에 불과합니다. 현대의학에 의지하지 마시고 과일과 채소와 무첨가 주스로 완전히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배우 엄정화 씨가 아침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는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레몬수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모닝커피 대신 모닝 레몬수를 드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 외에도 각종 비타민과 유기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예방원 카페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양탕과 레몬수 사진을 매일 올리십니다. 그리고 레몬수를 마신 뒤에 몸의 변화를 이구동성으로 자랑하십니다. 레몬과 같이 감귤류 과일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할 경우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레몬수는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칼슘 등이 뭉쳐서 결석이 되는데 크기가 작으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석이 형성됩니다. 즉,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이 옥산산 칼슘 축적으로 생기는 신장 결석을 막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레몬수를 마신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신장 결석 발생 비율이 훨씬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레몬수는 체내 지방의 증가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레몬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위장장애와 역류성 식도염을 발생시킨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부식시킨다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레몬은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균형 잡아주는 식품이지 산성화시키는 식품이 아닙니다. 몸을 산성화시키는 과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과일은 애초에 인류가 먹을 수가 없었고 당연히 인류가 배제시켰을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껍질을 잘 씻으신 다음 얇게 잘라서 그냥 바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의 양과 레몬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물 500ml 한 컵에 레몬 반쪽이 가장 적당합니다. 일반 크기의 레몬 한 알에 1리터 비율이 적당한데 드셔보시고 레몬의 양을 늘리거나 물의 양을 줄이거나 하시면 됩니다. 레몬수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2리터 이상 강박적으로 드시면 위에 탈이 날 수도 있으니 오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몸에 좋다는 레몬수도 몸이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채소 과일식을 한번 해봤는데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그냥 일반식을 하고 나머지 70%는 채소 과일식을 해봤습니다. 며칠 해보진 않았지만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완전 배출입니다. 저자는 조승우, 출판사는 사이먼 북스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암 센터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 즉 생명이 죽기 때문인데요. 효소, 즉 살아있는 음식은 지구상에 채소와 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 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저트로 먹으면 죽은 음식 뒤에 청소 음식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납니다. 과일나무는 자기의 열매인 과일을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한 영장류들이 잘 먹도록 최대한 배려합니다. 바로 번식 때문입니다. 동물들의 배설을 통해 자기의 자식들인 씨앗을 멀리 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동물들에게 이득이 있게 해야 합니다. 동물들이 열매를 먹은 뒤에 힘이 나고 생명력을 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번식의 매개체인 동물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면 동물들이 다시 과일을 먹지 않게 됩니다. 과일나무의 번식도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 2위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 연기도 피할 것이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식습관의 핵심은 채소 과일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골고루 먹어라 해서 과일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어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채소 과일이 좋은 건 알겠는데 먹기 귀찮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대3 법칙으로 드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7대3 법칙을 실천하여 18kg를 감량하고 요요 없이 177에 62kg의 날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2주만 하셔도 기적을 경험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다음은 한 독자의 사연입니다. 우선 물에 불린 현미, 각종 채소와 과일, 미역귀, 당근 서가를 넣은 무첨가 주스 등을 먹었습니다. 한 번씩 바나나나 오렌지, 귤 등을 먹으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당 과일을 끊으니 염증 반응이 사라졌고 얼굴에 났던 것들도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첫 주에는 크게 효과를 못 느꼈고 오히려 더 간지러웠던 것 같았지만 저는 이것이 명현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넘어가니까 내 생에 이렇게 얼굴이 부드러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얼굴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채소 과일식 첫째 주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채소 과일식 초기에 몸 구석구석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해서 특정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승우 원장님의 말을 믿고 확신을 하고 3주를 완주한 뒤에 피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고지혈증, 높은 콜레스테롤까지 모두 채소 과일식으로 잡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어릴 적부터 장이 좋지 않아 묽은 변을 봤는데 채소 과일식 이후에 바나나 모양의 황금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거의 안 납니다.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비염은 거의 필연적이었는데요. 코가 항상 막혀 있어서 숨도 입으로 쉬고 코 맹맹이 소리로 말했는데 채소 과일식 초기에 맑은 콧물이 주룩주룩 며칠 동안 나더니 비염까지 사라졌습니다. 1875년에 태어나신 노먼 로커 박사님은 1984년에 무려 109세에 사망하기 전까지 산음식이 날씬한 몸과 건강과 장수를 보장한다라는 본인의 이론을 몸소 증명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어떤 의사들보다 인간의 몸에 해박하신 박사님은 의사들의 의사로 존경받고 계십니다. 특별히 채소 주스, 과일 주스, 채소즙, 야채즙을 매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접 착즙기와 믹서기를 발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라며 일명 주스맨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스란 과일을 직접 갈거나 즙을 낸 무첨가 주스를 말합니다. 실제로 입에서 항문까지 우리 몸은 뚫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길고 긴 호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매일 많은 양의 음료수와 음식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물도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면서 각종 쓰레기를 강 언덕에 쌓아놓는데 우리 몸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강물이 나뭇잎이나 나뭇가지와 함께 흘러갔다면 강물은 그 순수함을 천년만년 유지할 것입니다. 나뭇잎도 썩고 나뭇가지도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종 쓰레기와 함께 흐른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이 쓰레기들이 강둑을 막을 것이고 언덕에도 쌓이게 되어 강물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강이 살아나려면 몸속으로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되고 들어온 쓰레기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청소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면 됩니다. 강에 넘치는 쓰레기를 완전히 배출하면 강물이 아름답게 흐르고 몸의 쓰레기를 완전히 배출하면 비만과 질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시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90세인데도 70대처럼 보이는 자연의학계의 큰 어르신입니다. 이시영 박사께서 젊은 시절 자연의학의 원조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빌야 벤야 병원에 공부하러 가셨습니다. 이 병원에서 아침마다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를 환자들에게 주면서 1897년부터 사용해온 불로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당근은 땅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뿌리에 흡수해서 저장한다라고 합니다. 박사님은 지금도 90세의 몸으로 아침 체조와 명상 후에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를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50년이 되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감기나 몸살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박사님은 당근 2개와 사과 1개를 착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 마시는데요. 빌야 벤야 병원에서 왔다고 해서 벤나 주스라는 제품명으로 우리나라 식품회사에서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근의 효능을 저는 3가지로 꼽는데요. 첫 번째가 눈 건강입니다. 베타캐로틴은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A가
눈에 좋은 성분입니다.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하신 분들도 인공 눈물을 넣지 마시고 매일 당근 하나씩을 챙겨 드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가 피부입니다. 오장육부가 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이 하는 일은 5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일까지 하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당근은 간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에게 휴식을 줍니다. 췌장만 힘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 가장 처음 반응하는 곳이 우리의 피부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비비크림 바른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저는 피부에 어떤 화장품이나 화학약품을 바르지 않습니다. 제 피부의 비결은 사과와 양배추와 상추와 당근과 각종 무첨가 주스입니다. 얼굴이 거무튀튀하다면 간이 안 좋으세요?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간과 피부는 부부관계나 다름없습니다. 아내가 화나면 남편도 짜증이 나고 남편이 즐거우면 아내도 기쁩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은 몸속의 노폐물을 완전히 배출하면서 간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간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눈에 좋고, 둘째로 피부에 좋고, 셋째로 혈관에 좋습니다.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당근 속의 칼슘 성분은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논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관에 좋으니 당연히 내 혈관에도 좋습니다. 당연히 중풍도 예방됩니다. 간혹 아침에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고 했더니 주스를 먹고 우유와 토스트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산 음식을 드시라 했더니 사과와 당근을 먹고 빵과 라면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출출하니까 편의점 탁자에 앉아 보름달 빵과 소주 한 병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 음식은 재료만 준비되면 기계를 돌려 하루 만에 수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공장 음식은 음식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어있는 음식은 진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효소, 즉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채소와 과일이 식단의 70%가 되고 일반 음식이 30%, 즉 7대3의 법칙만 지켜도 우리의 몸은 살이 빠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명현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설사가 대표적인데요.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의 위장은 각종 화학 첨가제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이 오염물질을 청소하게 되는데 맨 처음 오는 반응이 설사입니다. 방부제, 보존제, 향미 증진제 등 화학물질에 길들여진 위장에 신선한 효소 물질이 들어오니까 위가 반응을 하고 몸이 깨어나서 몸을 청소하는 현상입니다. 가려움증이나 콧물이 나기도 합니다. 최소 2주 정도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겁내실 필요도 없고 중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수년 수십 년 먹어온 공장 음식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어찌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고열과 구토와 설사라는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공장 음식의 경우 우리의 간과 신장과 위장이 난생 처음 접하는
화학 첨가제들이라서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더부룩하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로 입이 즐겁기 때문에 계속 쑤셔 넣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위장이 깨어나서 소화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소화 흡수력이 좋아지니까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피부 재생과 각종 치료와 복구에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비염이나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콧물과 기침과 가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이 가진 정화 능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몸에 열을 내고 콧물과 가래를 통해서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2주만 꼭 경험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금연 등 뭐든지 길게 잡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한 달 내내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아침만이라도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고 점심과 저녁은 드시는 대로 드시라고 합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그의 명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우리 몸은 3대 주기로 나누어져 있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3대 주기로 나누는데 난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음식을 섭취하는 섭취 주기로 먹은 것들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밤 8시에서 새벽 4시까지가 동화 주기입니다. 즉, 먹었던 것들을 양분으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내보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서 낮 12시까지가 배출 주기인데요. 이때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낮 12시까지 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주기입니다. 아침에 눈곱이 껴서 세수하게 되고 소변과 대변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만 봐도 아주 쉽게 오존 시간이 배출 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리얼과 우유 등 소화하기 힘든 것을 먹는 것은 자연에 대한 반역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아침부터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엄청 소모됩니다. 배출에 쓰여야 될 에너지가 소화에 쓰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아침을 먹어야 한다면 채소와 과일 또는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불과 30분 만에 소화되고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 내에 소화를 마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실천해보면 변비가 사라지고 비염이나 아토피 또는 이명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타민제나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천만의 채소와 과일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일은 사과, 채소는 양배추,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복잡하게 식단표를 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데요. 음식도 인생도 단순해야 지속 가능한 법입니다. 사과나 양배추는 어디에 가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바로 우리 동네 마트에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먹어온 과일 중에 지금까지 사과가 생생하게 살아남은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양소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매일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서양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단순한 진실을 복잡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진실은 항상 단순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법입니다.
양배추의 경우 얇게 채를 썰어서 우적우적 그냥 한 움큼씩 씹어 드시는 습관만 들여도 변비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과일 주스는 혈당을 높인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당연히 혈당을 올립니다. 무공해나 유기농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균이나 멸균을 거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기농 과일이라고 해도 열을 가하는 순간 각종 미네랄은 모두 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정제된 가짜 과당과 과일 속에 들어있는 진짜 과당을 한 묶음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뒤에 열처리해서 물에 녹인 것을 액상과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당류로서 다당류인 과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액상과당은 세상의 어떤 당품보다 체내 소화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당근과 사과와 양배추를 즙이나 주스로 내서 마시든 그냥 먹든 2주 동안만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이후에 당신의 몸에 복잡한 이름의 질병을 붙인 의사를 찾아가 보십시오. 진료 기록부를 새로 만들면서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깃집을 가시더라도 샐러드 셀프바가 있는 집을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상추와 각종 채소를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 설사 고기를 드시더라도 상추의 파무침과 마늘과 양파를 가득 넣어서 쌈으로 드시면 고기 1인분의 반도 먹기 전에 배가 불러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인데요. 채소로 배를 채우면 다음날 아침에 배변이 너무나 시원합니다. 어제 먹은 파무침과 양파 냄새가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몸속에서 소화가 완성되어 완전히 배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몸무게는 1kg이 빠져 있습니다. 굶어야 빠진다가 아니라 몸 청소를 해야 빠진다가 정답입니다. 야채를 드실 때 농약이 걱정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농약 역시 우리나라 식약처가 세계 1등급 수준으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성 농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확 후에 2주 정도가 지나면 다 사라지는 농약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잔류 농약은 물에다가 씻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물에다가 일단 담그시고 1, 2분 정도 놔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좌우로 3번 상추를 흔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제를 사용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천연 세정제라는 이름이 붙어도 일종의 비누물입니다. 불안한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든 마케팅일 뿐입니다. 당신이 과일과 채소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딱 먹을 만큼만 먹게 됩니다.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식사를 멈춰야 될 순간입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은 뒤에 가볍게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으며 배드민턴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빵과 스테이크와 피자와 햄버거를 한꺼번에 먹는다면 분명 엄청난 양을 먹고 있는데도 식욕은 멈추질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헉헉거리면서 소파에 눕게 되는데 TV 리모컨을 찾아 채널을 돌리면서 또다시 맥주를 마시게 됩니다. 불에 익히거나 공장에서 정제된 음식은 호모 사피엔스의 신경을 틀어막아 적정량을 분간할 수 없게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먹는 모든 음식은 특정 소화 원소 및 분자들의 합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생채소와 생과일만 먹게 되면
그 구성 원소들은 활성화됩니다.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적절히 섞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공하거나 익히게 되면 그 구성 원소들이 불활성화됩니다. 이는 모든 음식에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전분, 곡류, 설탕은 알칼리성에 속하므로 알칼리성 소화액이 필요합니다. 농축된 단백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등은 산성에 속하며 산성 소화액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고기와 빵이나 감자를 함께 털어 넣으면 서로 소화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탄수화물의 발효와 단백질의 부패, 즉 방귀와 트름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독성 가득한 공장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독성 물질은 하루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엔가 저장해 둬야 합니다. 그 최적의 저장 장소는 바로 지방 세포입니다. 허리나 장단지나 엉덩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 저장해 놓았다가 다음날 처리하라고 뇌에서 명령을 때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공장 음식이 들어온다면 뇌는 물을 많이 마셔서 중화시켜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이 독성 가득한 공장 음식을 먹으면 더 먹을수록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이유입니다. 수분과 지방은 친구 사이입니다. 지방은 수분을 부르는데 특히 독성 가득한 수분을 부릅니다. 살이 찐 사람들은 배도 출렁거리고 팔뚝도 출렁거리는데 지방과 수분이 함께 그곳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일종의 몸의 자구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독성 물질이 지방세포에 저장되지 않고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셔 중화시키지 않으면 독성 물질이 심장을 파고들거나 뇌 속으로 침투하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것도 우리 몸이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즙이나 주스로 만드는 까닭은 채소나 과일이 포함되어 있는 살아있는 원소를 될 수 있는 한 빨리 우리 몸에 동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과일과 채소 또한 살아있는 상태로 먹더라도 소화기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채소의 섬유질은 비록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무첨과 주스는 5분이면 몸속에서 소화를 완성합니다. 식탁에 앉아 주스를 마시면서 인간적인 관계도 완성됩니다. 그런데 불에 익혀 죽은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데도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이 우리 몸속에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효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체내 효소라고 부르는데 무려 2만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2만여 개 중에 대표적인 것을 체내 효소 3총사라고 부릅니다. 침샘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의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죽은 음식이나 공장 음식으로 과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체내 효소를 분비하는 장기들은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이 하루 필요 분량의 인슐린을 초과해서 매일 생산하다가 지쳐서 인슐린 저항성에 직면하는 이유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체내 효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뜻하며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량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은 음식을 위장에 퍼부었다면 당신은 일주일 분량의 소화효소를 하루에 사용한 셈이고 그만큼 당신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장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의 효소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십시오. 과식하는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도한 체내 효소의 낭비 때문입니다. 세계 장수촌의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소식주의자인데 체내 효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00세 노인들에게 건강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고서에서도 복팔분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뱃속을 80%만 채우면 비만도 질병도 노화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효소가 낭비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양학이나 의학책을 읽으면서 힘들게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과 각종 육류를 먹으면 이 물질들을 분해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소화효소를 소비해야 합니다. 소화효소를 낭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효소 덩어리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속이 더부룩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과일과 채소는 30분 만에 소화됩니다. 무첨과 주스는 불과 5분 만에 소화됩니다. 과일에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10km를 걸을 수 있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5kg짜리 수박 한 덩이를 먹고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고기나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단백질을 섭취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 질문은 채식과 육식에 관한 대화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라는 사실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인간의 몸속 세포와 조직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육류와 같이 농축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것을 증명하며 육식이 인간의 수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것도 증명해 줍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명확한 사실은 인간의 몸은 육류와 생선과 같은 살코기의 단백질, 그 자체를 직접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몸 안에서 먼저 분자와 원자로 분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 그 원자와 분자들을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재결합시켜야 합니다. 그 결과로 생긴 아미노산은 우리가 먹는 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단백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화분해 과정에서 우리의 소화기관들은 매우 과중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로 과도한 요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요산은 결국 체내로 흡수되어 상당 부분이 근육에 저장됩니다. 계속해서 육류를 섭취하면 근육 부위에 요산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요산은 결정 과정을 거쳐 아주 미세한 요성 결정체를 근육 속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결정체는 마치 가늘게 부서진 유리 파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과도한 육류 섭취로 인한 신경통으로 흔히 통풍이라고 불립니다.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통풍은 현대의학에서도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근육과 신경 속에 박힌 수천 수만의 미세 조각들을 무슨 재주로 제거한다는 것입니까? 몸짱으로 유명한 가수 김종국 씨가 통풍 진단을 받아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단백질 제품의 광고 모델로 일해왔습니다. 고기를 좋아하고 단백질 영양제까지 먹는다면 통풍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요산 결정체도 인간 몸에서 형성되는 노폐물에 불과합니다. 현대의학에 의지하지 마시고 과일과 채소와 무첨가 주스로 완전히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배우 엄정화 씨가 아침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는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레몬수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모닝커피 대신 모닝 레몬수를 드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 외에도 각종 비타민과 유기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예방원 카페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양탕과 레몬수 사진을 매일 올리십니다. 그리고 레몬수를 마신 뒤에 몸의 변화를 이구동성으로 자랑하십니다. 레몬과 같이 감귤류 과일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할 경우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레몬수는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칼슘 등이 뭉쳐서 결석이 되는데 크기가 작으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석이 형성됩니다. 즉,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이 옥산산 칼슘 축적으로 생기는 신장 결석을 막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레몬수를 마신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신장 결석 발생 비율이 훨씬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레몬수는 체내 지방의 증가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레몬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위장장애와 역류성 식도염을 발생시킨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부식시킨다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레몬은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균형 잡아주는 식품이지 산성화시키는 식품이 아닙니다. 몸을 산성화시키는 과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과일은 애초에 인류가 먹을 수가 없었고 당연히 인류가 배제시켰을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껍질을 잘 씻으신 다음 얇게 잘라서 그냥 바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의 양과 레몬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물 500ml 한 컵에 레몬 반쪽이 가장 적당합니다. 일반 크기의 레몬 한 알에 1리터 비율이 적당한데 드셔보시고 레몬의 양을 늘리거나 물의 양을 줄이거나 하시면 됩니다. 레몬수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2리터 이상 강박적으로 드시면 위에 탈이 날 수도 있으니 오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몸에 좋다는 레몬수도 몸이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채소 과일식을 한번 해봤는데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그냥 일반식을 하고 나머지 70%는 채소 과일식을 해봤습니다. 며칠 해보진 않았지만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